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사펀드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앞에 있는 거 되게 안심하셔야 돼요. 되게 훌륭한 경쟁자 한 명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심사위원으로. 네, 농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실제 서비스를 오픈해서 운영하면서 하는 생각들인 것 같아서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이지만 이게 발전이 되면 사업으로 하실 분들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또 나중에는 어딘가에서 또 이제 대표 대 대표로 만나서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일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그런 고민들이 사업 계획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앞으로 실제 사업할 때 참조가 됐으면 좋겠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 앞에 사례 발표하면서도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왜 도대체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내신 아이디어는 왜 하려고 하세요? 돈을 벌려고요. 돈을 벌려고. 돈 벌면 뭐 하려고요? 소고기 먹겠지? 돈을 벌려고. 아, 중요하죠. 네. 또 왜 하세요? 재밌어서. 네. 또 다른 이유 또 있으신 분 있으세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저 되게 즐거워 보이나요? 돈이 좀 많아 보이나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사례들도 보면서, 아, 저 비즈니스 모델 되게 재밌다, 좋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농사펀드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농사펀드도 그런 평가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요즘에 계속 사업을 실제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난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이걸 뭘 위해서 나는 이걸 하고 있을까? 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농사펀드라고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그게 농사펀드는 농산물 유통의 문제였어요. 뭐 많이 TV에서도 보셨겠지만 겨울 되면 배추 밭을 트랙터로 농부가 갈아엎고, 그쵸? 배추 캐는 돈보다 판매 비용이 더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중간에 그 중간 유통상들이 뭔가 장난을 쳐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접하면서 사니까 나는 그 농산물 유통에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가장 큰 차이는 문제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되게 중요한 저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 생각하고 사업 아이디어도 구상하시고 하는데 그게 뭐 흔히 이 부분이 쓰여지는 부분이 뭐 배경, 사업의 배경, 개요 이런 데 쓸 때 이거 쓰시잖아요. 그쵸? 근데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안다고 해서 썼던 사업의 배경에 써져 있는 사회 문제가 정말 내 문제로서 체감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농산물 유통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깊이도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깊이를 가져간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문제로 얘를 치환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걸 직접 체험을 하는 과정도 되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진짜 나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짰는지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귀농 한 3년차 되신 농부님이신데 안전한 농사를 짓겠다고 먹거리 생산하겠다고 고구마를
이제 심으시고 약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 결과 전체 생산량의 70%를 군뱅이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수확하셨는데 군뱅이가 이렇게 갉아먹으면 그 나무 옹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구마에 검은 상처가 생겨요. 근데 그 고구마는 시장에 내다 팔면 하품 취급을 받아서 20kg에 몇천 원 못 받아요. 이 농부든 근데 다행히 같이 심은 고추 농사는 잘 돼서 걔를 태양초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이분이 태안에 계시거든요. 주변 식당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려고 고춧가루 납품하려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직접. 그런데 예상하시겠지만 어떤 식당도 이 고춧가루를 쓰질 않았어요. 이미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고 있었거든요, 식당들은. 근데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난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농사 짓고 있지? 그냥 옆집처럼 농약 팍팍 치고 화학비료 팍팍 치면 크고 예쁜 고구마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 배고프면서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거 왜 해야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이 농부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농부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한 13년 동안 농촌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모아지더라고요. 첫 번째, 빚 없이 농사 짓고 싶다. 대부분의 작은 농부들은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농산물 팔아서 그 빚을 갚죠. 그동안 계속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농산물 가격은 잘 받을 수 있을지, 또는 판매는 잘 될지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그러면 이거를 잘 팔기 위한 무엇인가를 또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문제인데, 판매 걱정 없이 죽기 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농사 지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농부들은. 왜냐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농산물들이 크고 예쁘고 반짝거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을 쳐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 애호박이 비닐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인큐베이터 필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그쵸? 그렇게 크면 하나에 7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잘 크다가 끝에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400원을 받아요.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아들 대학 보내려고 그 300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름을 씌워놓으면 공기가 잘 안 통하겠죠. 식물에. 그죠? 그러면 균이 생겨요. 그 균을 잡으려고 살균제를 쳐요. 우리가 얘기하는 농약. 약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닐에 꽉 차야 되잖아요. 그럼 땅에 힘이 없으면 그게 작잖아요. 그럼 그걸 못 팔아요. 그렇게 키워도. 그러면 이게 크게 크라고 비료를 줘야 돼, 땅에.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300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거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농부의 문제잖아요. 그쵸? 그런가요? 진짜?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밀식재배. 자기가 돈은 빌려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럼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지 돈을 갖고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빼곡히 농산물을 심죠. 그러면 그 사이에 햇빛도 잘 안 들어가고 바람도 안 통하니까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균도 많이 생기죠. 그걸 잡기 위해서 계속 약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약을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농약 치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마스크 하나 끼고 이렇게 호수로 뿌려요. 그거의 1차 피해자는 우리가 아니라 농부예요. 건장하진 않지만 저 같은 사람도 농약을 한 번 치고 나면 3일 동안 알아 누워요. 농약이 아무리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단일 품종을 심게 돼요. 생산량이 많은 품종. 여러분들 한 5년에서 6년 전쯤에 먹었던 김치는요, 다 맛이 달랐어요. 그때 배추 품종은 10가지가 넘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배추 품종은 거의 한 2가지 정도로 좁혀졌어요. 왜? 그게 통이 크고 속이 잘 이렇게 차니까 그걸 심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걸 원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한 8개 정도의 배추 맛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이미. 이거를 문제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GMO라고 하는 변형 종자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런 글로벌 기업의 자본에 종속되기도 하고 지속 가능한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의 문제로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은 누가 먹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 딸이 먹어요. 제 딸이. 여러분이 먹게 돼요. 그거의 출발은 농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나에게 농촌은 굉장히 사람의 정이 살아있고 전원일기 같은 그런 풍경이 매번 보여줄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짚어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국 농업의 농업을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피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농업은 보호해야 돼. 국가의 근간 사업이야. 그래서 보호주의로 갔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넘어서부터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라는 게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시장 자유주의가 농촌에도 적용이 돼요. 너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똑같이 경쟁하는데. 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농촌에 마케팅을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치고 해서 농업인들이 블로그도 하게 하고 카카오 스토리도 하게 하고 직거래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죠.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소비단에 우리 생활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보면 더 웃겨요. 저 이렇게 모래시계 같은 저 가운데 저 길목을 잡고 있는 거는 식품 산업체들이에요. 집중화, 계열화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품 대기업들이 저 길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팔리는 소매가 대비해서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수치 비율이 13% 정도밖에 안 돼요. 1,000원 팔면은 130원이 농부가 가져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생산자 단에서의 유통 정책은 저 길목을 잡고 있는 시장 지배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심어서 크게 밭대기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경영에서 배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는 요식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농민들한테 싸게 사올까? 이 고민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산지는 거기에 맞춰서 단일 품목을 넓은 대지에 빼곡하게 심고 기계로 수확을 해서 싸게 파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땅을 만들어 놓고 다 심었는데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그러는 거죠. 올해는 조금 회사가 힘들어가지고 못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럼 원래 500원에 가져가던 것들을 그 다음날 300원에 줄게. 이러는 거예요. 얘네가 안 사가면 답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서 가격을 점점 낮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장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 산지 간의 경쟁이 점점 심해져요. 가져가는 사람은 되게 한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사과를 대단지로 심고 저기서도 사과를 대단지로 심죠.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유리한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 지배자한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경쟁 시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소생산자들, 영세농들, 가구 소득이 연에 이거는 이제 수익이 아니라 소득이에요. 소득. 그게 5천만 원 미만인 가구들이 85%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은 저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양도 안 되고 가격도 맞춰줄 수가 없죠. 기계로 농사 짓지 않으니까 영농비에 대한 코스트는 계속 올라가고 그걸 팔아서 버는 돈은 계속 줄어들고 그런 사람들은 저기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공부해서 살아남아 이런 것들이 자꾸 정책으로 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그리고 내 애기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별다른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지원하는 우리의 방식이 바로 농사펀드라는 방식인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영농 자금을 모집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농부가 농사계획을 올리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 농부의 농사계획을 보고 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농부는 그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지 않고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자기를 믿고 투자한 사람한테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농산물로 갚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잘 운영이 되면 모집이 잘 원래 목표 금액 내가 농사 지어서 팔 수 있는 그 목표 금액이 도달이 되면 그 농부는 벼를 심으면서 이미 판매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약을 칠 필요도 없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고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약속대로 그 약속을 보고 투자해 준 사람이니까 그 약속대로 기르면 되는 거예요. 판매가 끝난 상태로 농사에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펀드는 이런 그 농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무언가,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무언가는 존재해야 그게 건강한 생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저기에 목을 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대안들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농사펀드가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도대체 왜 할까? 누굴 위해서 할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얻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거예요. 알겠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병충해를 입거나, 태풍이 와서 이렇게 농토를 다 쓸어버리거나, 멧돼지가 내려와서 막 이렇게 다 망가뜨려 버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농부의 잘못일까요? 그게? 저는 그게 고민이죠. 야, 이게 농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농부의 잘못이 아닌데, 기존의 유통 시스템에서는 농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생협하고 계약 재배를 했는데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고구마를 파먹었어요. 그럼 양이 모자르잖아요. 모자른 만큼 계약 위반이 돼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게 멧돼지를 쫓을 노력은 했어야 되겠지만 멧돼지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너 가 이래서 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농부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농부가 짐으로써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저런 게 생길까봐 2,000평을 계약 재배를 했는데 2,300평을 농사를 지어요. 저런 일이 생길까봐. 그럼 농부는 300평에서 난 거는 자기가 또 팔아요, 알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영농비 있지, 생협에서 가져가는 거는 2,000평만 가져가지. 계속 그렇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뭔가 좀 리스크 쉐어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농사펀드랑 농부랑 투자자가 나눠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쉽진 않죠.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 멘토님들이 저희한테 야, 그렇게 해서 너네 비즈니스가 되겠어? 도대체 누가 소비자가 그런 서비스에 돈을 쓰겠어? 그걸 이렇게 바꾸고 더 이렇게 농부한테 책임을 지우고 그렇게 해. 라는 조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희는 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제가 되게 말 안 듣게 생겼죠. 그렇죠?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이걸 시작하게 된 나의 미션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판단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알겠어. 그런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잘 접목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소비자가 리스크를 쉐어링하는 방법 말고 무슨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저는. 비즈니스 모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는 것보다 나의 미션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아이디어가 더 발전이 돼서 누군가를 만나고 업계 전문가들 통해서 조언을 듣고 아까 꼴에 심사위원회를 하고 제가 막 뭐 했잖아요.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거에 집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내가 이걸 하는 이유를 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특정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리얼맘에서 발표하셨을 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도태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경력 단절 여성의
또는 사회로서의 재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인데,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거를 보완하는 어떤 장치들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프레임은 그렇게 질문을 유도하지만 그 사람은 도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태되더라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해야 원래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냐? 그렇게 해서 힘들어요. 저희는 1,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1년 반 됐고, 아니 1년 반은 넘었고 2년 되고 있는데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년에 저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망하지 않고 살고 있냐?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셜벤처 대회라는 걸 통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2013년도에 제가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회사에 있을 때 그냥 개인 프로젝트였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 너무 좋은데 내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갈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사가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두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게 어떨까 해서 회사 이제 퇴근하고 나서 주말에 친구들을 모아서 시작한 게 농사 펀드라고 하는 가칭의 프로젝트였어요. 2013년도에. 2013년 2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 해 했는데 목표 금액이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망했죠. 근데 농부님이 저한테 나 그거 그래도 그 미달이 됐어도 나를 믿고 투자해준 사람이 20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나는 그대로 약속을 지켜볼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됐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농부님한테. 쉽지도 않은 일을. 그래서 2014년도에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700만 원 모집 금액 목표였는데 1,3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농부님은 자기가 보유한 논에 이렇게 벼 심기 전에 이미 판매가 다 끝났던 거죠. 그걸 통해서 그걸 기사화되면서 농부들이 계속 저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저는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 다니면서 내 그 시간 쪼개고 이걸 하는 게 1년에 한 3, 4개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그게 뭔가 바꿔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창업의 동기였어요. 이것만 해서도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싶다가. 그래서 그걸 찾던 중에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했는데 때마침 이제 그때 우연한 동네 카페에서 어떤 이상한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소풍이라고 하는 임팩트 투자하는 투자사의 대표였어요. 대표가 저한테 너네 아이템에 관심이 있으니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 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투자회사 대표였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웃긴 인연으로 투자도 받게 됐어요. 초기에 시드머니 투자를 받고,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저희가 나가서 최소한 2등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이런 아이템이 2014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되게 제가 농촌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상을 주겠지 생각하고 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니까 고정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 비용을 최대한 없애는 게 관건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 네이버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서버랑 하드웨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정 비용을 최소화시켰고, 아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일정 상 이상을 받으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통해서 받게 돼요, 자동으로. 아마 리얼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비인가?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걸 통해서 사업 자금들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건 어떻게 했냐면 2013년도에 나왔던 공모 사업을 쭉 모니터링을 했어요. 농식품 관련된 또는 ICT 융복합 관련된 저희 분야의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개가 검색이 됐고,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 몇 개를 찍었어요. 반기에 하나.
그래서 1년에 2개 정도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업 자금을 확보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준비를 했을 때도 이거는 우리가 2등 이상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금들이 사업할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용처가 되게 자유로워요. 인건비로 쓸 수도 있고 사업 개발비로 쓸 수도 있고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다른 지원 사업들은 항목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이런 상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근근히 연명을 저희는 해왔던 거죠. 네, 그리고 요 마지막에 SK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왜 했냐면 저희 같은 소셜 벤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 너네가 좋은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재무제표가 그 돈을 막 버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너네가 하는 일이 사회의 직간접 비용을 얼마만큼 줄이는지에 대한 재무적인 환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농사펀드가 하는 일이 되게 의미 있는 일인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만큼의 효과가 있어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SK에서 대학교 교수들이랑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만큼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를 재무 가치로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VC한테 투자받기 되게 수월해지죠. 눈에 보이는 돈 말고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거를 우리는 연에 뭐 5억, 10억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약에 이런 소셜벤처 쪽이나 사회적 기업 쪽이나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싱이 돼 있는 그 아이템이라고 하면 잘 염두에 두시고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런 사업 자금은 실제 우리가 하는 일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저기에 앉히면 되는 사업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 때 분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는 거를 여기에 앉히는 작업만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 370농가 정도가 저희 농사펀드에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0명인데 지금은 올해 한 30명의 농부가 계속 신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돈을 쓰는 사람은 지금 7,500명 정도 됐는데 후원 참여, 실제 돈을 쓰는 사용자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큰 사업 전략과 재무 계획과 마일스톤도 관리하고 IR 계획도 세워놓았을 것 같죠? 네, 이미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아니다라는 답을 제가 보게 되는데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거였어요. 오늘 펀드 몇 개 오픈했어. 우리가 흔히 이제 KPI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요 핵심 지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사업 전략, 재무 계획, 여러분들이 썼던 수합 분석이다, 시장, 상권 분석이다, 이런 걸 할 여력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것보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인과관계의 핵심에 있는 지표가 뭘까를 고민했었어요. 그게 새로 오픈하는 상품의 개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이 목표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지만 봤어요. 왜? 이런 것들을 짜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 급변하니까 우리가 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되게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회사 내부에서 했어요. 팀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야, 우리한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게 안 되면은 매출이 안 나오거나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는 그 포인트가 뭘까를 계속 고민해서 단순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이거였어요. 저희는 오늘 펀드 몇 개 오픈했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하는 얘기, 어제 오픈 몇 개 했어. 애들이 막 이렇게 표정이 안 좋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루 단위로 반복을 해요. 저희는 사업 계획이 하루 단위로 바뀌어요. 그게 농사 펀드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퇴근 전에 계속 고민하는 게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 지금 잘하고 있어? 농부들이 빚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지금 되고 있어? 이런 고민들 계속하죠. 그리고 계속되는 실험 해보고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어요. 명란젓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명란 되게 빨갛잖아요. 거기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발색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응고제나 뭐 이런 희한한 이름의 뭐가 많이,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명란인데, 전 세계의 명란의 소비량 중에 90%가 일본에서 소비하고 10%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농사펀드의 방식이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명태를 잡았을 때 배 위에서 명란을 분란시키는 게 선동 명란이라고 하고, 그걸 육지로 명태를 가져와서 거기서 분리시키는 게 육동 명란이라고 하는데, 선동 명란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을 해버려요. 값을 잘 받으니까. 우리는 육지에 와서 이렇게 알 뺀 거. 근데 신선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선동 명란을 확보해보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러시아 배 위에서 급속 냉동한 선동 명란 원재료, 그걸 한 블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확보하는 걸 했어요. 계산해보니까 20명이 모이면 그 한 블록을 확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1시간 만에 목표 금액 달성하고 28일 동안 했는데 한 1,6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굉장히 많은 한 50개의 블록을 저희가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확보한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명장을 가공하는 데 중에 명장 호칭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발색제 처음에 빼고 만들어주세요가 1차였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상해도 괜찮으니까 발색제 빼고 만들어주세요 해서 제품이 나왔어요. 2차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우리 발색제를 빼왔으니까 첨가물을 다 넣어보지 말아보자. 그러니까 2차였어요. 3차 지금 뭐라고 했냐면, 풍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일본의 그 가스오부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여왔었거든요. 그걸 국내 제품을 바꾸는 일들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발효시킨 식초랑 국내산 고춧가루로 토핑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그걸 해서 지금 여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는 일본에서만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도 이걸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회사도. 그래서 지금은 그걸 정규 라인으로 빼서 초록마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이 가능했던 거죠. 저런 실험을 한 이유는 내 애가 좋은 걸, 안전한 농산물 먹기를 원했으니까, 처음에. 두 번째도 지금 B급 사과라고 불리는 모양 안 예쁜 것들, 울퉁불퉁한 색깔 잘 안 나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농촌에 가면은 농산물 담는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 그 한 컨테이너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그게 한 사과 키로수로 보면 20에서 30kg 정도 되거든요. 사과 20에서 30kg 정도면은 우리 얼마에 사 먹나요? 잘 모르시죠? 그 한 박스에 7,000원 받아요. 사과 개수로 보면은 100개가 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져다가 애플파이로 만들었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처를 이쪽으로 열어줬죠. 이런 것들도 재밌게 해봤습니다. 농부는 이거를 그 음료회사에서 이렇게 7,000원에 가져갔던 거를 이걸 통해서 판매하면, 이쪽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20%의 소득이 더 올라갔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 실험해보고, 이게 만약에 되면 이건 또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사업 비즈니스에 녹여서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결정적인 강의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바빠요. 사업하기 되게 바빠요. 그런데 오늘 추천으로 하여튼 소개를 받았는데,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이유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뒤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케이지 사육하는 닭이에요. 케이지에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닭은 그 닭이 평생 얼마 정도 공간에 사는지 아세요?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A4지 있죠, A4지. A4지 사이즈보다 작은 공간에 살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수컷으로 태어나면 바로 죽죠. 알을 못 낳으니까. 아무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푸드테크 쪽에서 또는 어그리테크라고 얘기하는 이런 농식품 관련된 뭐 벤처, 스타트업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이 생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생산의 혁신 또는 더 수익률이 높은 거, 경영의 혁신. 잘 생각해보면 그냥 밭에다 풀어놓고 키웠을 때보다 저렇게 가둬놓고 키우면요. 생산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죠. 그렇죠?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다른 분야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이 분야는요. 생산의 혁신이나 방식의 혁신보다 중요한 게 먹거리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안전함이라는 키워드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템이 있으실 텐데 내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방식이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건 없을까? 라는 거를 조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없을까? 라는 거를 주간 회의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는 먹거리를 선택하는 기준을 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잘못된 기준을 걸어주면 되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플랫폼인 거죠. 아직은 규모가 작아서 괜찮지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앞으로 성장이 되면서 분명히 사회에 좋든 안 좋든 영향을 끼칠 텐데 먹거리를 다루는 어떤 비즈니스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혁신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저까지 4명이었는데 더 충원이 돼서 6명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BEP는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멤버 이력들이 되게 좀 재밌어요. 저기 이렇게 팀장님은 실업 아세요? 실업? 스마트 월렛? SKT? 그거 개발한 팀장님인데 그 전에 인부복 전문 쇼핑몰을 하셔서 사업적인 감각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튼 되게 재밌는 멤버들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여러분들 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 한 명이 농부 한 명의 이름을 아는 세상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은 걸 바꿔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농부가 별다른 걱정 없이 농사만 짓게 한다가 농사펀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저희 농부님인데 정읍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 대표, 나는 큰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내년에도 후년에도 10년 후에도 이렇게 우리 가족은 농사 지으면서 잘 살고 싶어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농사펀드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이 되고 싶고요. 그걸 가장 잘하는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꼭 성공하셔가지고 저희랑 제휴를 맺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또는 안전한 또는 의미 있는 먹거리를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씩 세상을 같이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